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북 간의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만남에 대한 6월 12일 정상회담에 대한 지금 의제 조율, 의전 조율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그야말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계속해서 배석을 하고 동석을 했었던 최고 핵심 세력 가운데 하나인 김영철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베이징에 도착은 했습니다만은 미국을 간다고 합니다. 미국을 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각종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철이 조금 전에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요. 베이징에서 바로 워싱턴으로 간다고 합니다. 워싱턴으로 가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고 하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위원님, 김영철이 베이징을 통해서 이 워싱턴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난다? 좋은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굿뉴스일 수도 있고 배드뉴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상황은 그 결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판문점에서,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뉴욕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진행되는 협상이 어떤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어제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북한 그 핵을 해외로 반출한다든지, 여기서 도저히 실무진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워싱턴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직접 그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지금 영상입니다. 지금 김영철이 베이징 서우도 공항에 지금 도착하는 영상. 지금 겉옷 없이 지금 넥타이와 셔츠 차림으로 지금 아주 바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게 김영철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면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김영철 지금 정장 차림이긴 하지만 겉옷을 입지 않고 이 셔츠에 팔을 걷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지금 베이징 공항, 서우도 공항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합니다. 바로 워싱턴을 가는 게 아니라 베이징을 통해서 바로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상당히 미북 간에 급박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상회담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지만 실무 협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 합의에 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워싱턴 가서도 쉽지 않은 그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비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마지막 줄다리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김정은의 집사 역할인 김창선이었던가요? 김창선이 지금 의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이죠. 북한 통일각에서는 최선희가 또 성김과 지금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김창선이나 최선희급으로는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김영철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북 간에 물론 배드뉴스가 꼭 아닐 수도 있고 굿뉴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하튼 최선희나 김창선급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접 김영철이 저렇게 셔츠 차림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루킹 관련 속보 또 역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볼 텐데요.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특별감사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 법 시행 의지가 확실하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여서 자신의 임기 내에 일명 드루킹 특검법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6.13 지방선거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이 이어지면 차기 국회의장 인선이 늦어지고 국회의장 공석으로 대통령에게 특검 요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 규정도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정 의장은 청와대에도 서둘러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사흘 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사흘 내 야3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포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제가 해야 하는 국무총리도 해외 출장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드루킹 특검법 자체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드루킹 일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경찰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오전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바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예고를 했습니까? 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특검팀에 넘기기 전에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청장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송 비서관은 드루킹 댓글조사 사건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서 간담회 참석 사례비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김경수 후보도 송 비서관을 통해서 또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송 전 비서관을 통해서 드루킹이 이 김경수 후보를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 김경수 후보 측의 해명이나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서 그 김경수 후보 측은 드루킹 일당이 의원 회관 쪽으로 직접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났다. 이렇게 만남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선 경선 전에 찾아와서 만났고요.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했는데 경찰이 입수한 드루킹 진술을 보면은 송 전 비서관이 그러니까 드루킹을 만나면서 그때 김경수 후보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가 됐다라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도 필요하다면은 선거 기간이라도 다시 소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김 전 의원,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왜 500만 원 받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의 그런 발언, 송인배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송인배 비서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좀 늦었지만은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그동안 이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는 뭐 늑장 수사다, 뭐 은폐 축소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하나둘씩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그 이주민 청장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17일 드루킹 조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이전에 벌써 한 달 이전에요. 글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경찰은 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나눈 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의 대화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그 서울경찰청 그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가요. 드루킹의 휴대전화기에 발견된 그 텔레그램 대화방 166개 중에 김 전 의원과의 대화방이 3개, 또 송 비서관과의 대화방이 1개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보다 또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그 시그널에도 송 비서관과의 대화방이 1개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나눈 대화로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이 만나서 반가웠다 같은 의례적인 대화만 오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의례적인 그런 어떤 인사를 꼭 굳이 이렇게 보안 등급이 높은 데서 했을까도 약간 좀 의문이고요. 애초에 그리고 이주민 청장이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브리핑할 때도 뭐 의례적인 것들이었다, 그렇죠, 뭐. 일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수사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드루킹이 송 비서관의 만남은 진술을 했지만 이 송 비서관에게 200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상태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송 비서관이 청와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청와대도 이제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경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청와대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김경수 현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것 일단은 이제 협조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송임배 비서관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모른 척했다? 이런 또 의혹이 일부에 제기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철성 서울청장이 4월 17일에 이제 경찰이 드루킹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송임배 비서관을 통해서 김경수 후보를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5월 4일에 김경수 후보 경찰 조사가 있었죠. 이때 김경수 후보로부터 또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말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시점으로 따져본다면 경찰이 드루킹 사건의 송 비서관 연루 여부를 알게 된 거는 드루킹 진술이 있은 직후이고 청와대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이 청장은 알았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장도 드루킹 진술이 있은 그 다음 날이 지난 18일에 송 비서관 연루 여부를 처음 보고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거 이 청장이 경찰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조직이다. 했던 이 말과 굉장히 배치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은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안이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제기를 했고요. 어떤 사실을 숨긴다든지 그럴 생각들도 없고 저희 아시다시피 경찰 지휘부가 있지만 직원들을 다 이렇게 워낙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서울청장이 지난달 19일에 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서울청장은 이미 이 시점에 송 비서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이철성 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서울청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경찰청장에게는 보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뭐 확실하게 드러난 입증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장이 인지를 했지만 경찰청장한테는 보고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청와대 관련 인사,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임배 비서관 증언이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뭐 숨기는 것 없다라고 이주민 서울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처음부터 원래 특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렇게 자의적 판단을 한다? 이거를 과연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또 이주민 청장이 그동안 한 얘기 중에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좀 약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 과연 이거를 연락을 해줬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주민 청장이. 이철성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문제는 약간 조금 다른 약간 미묘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철성 청장은 이제 6월에 임기가 다 만료돼서 이제 곧 떠날 청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철성 청장이 아마 굳이 열심히 이 사건을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고를 받으면은 아마 야당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잘못할 수도 있고 결국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할 때 그게 연루돼서 출석을 해야 될 상황도 있으니까 퇴임 후라도 그렇죠. 그런 고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서울청장이 반드시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이 사안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송인배도 결국에는 비서관도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급기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을 합의할 때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수사 범위인데 네 가지를 정해놨는데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야당에서는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도 수사하자 그랬는데 이제 합의문에는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수사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사안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수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보고가 오랫동안 되지가 않았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 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주민 서울청장이 그 송 비서관 연루 의혹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건 시점상으로 보면 청와대가 지난 21일이죠. 5월 21일 송 비서관이 드루킹 측과 4번 만났고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공개를 하기 무려 한 달이나 이른 시점에 이미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고가 지연되는 동안 서울경찰청은 송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 이 송 비서관을 소환해서 드루킹 측을 알게 된 경위를 전혀 조사하지 지금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국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보고를 누락했는가? 뭐 영화까지도 인용을 했던데요.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요. 오전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서 정권의 충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발언을 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망치고 있고 경찰은 서울청장과 울산청장이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의 악연이 있는 인물들만 꼬집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사장이고 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 드루킹 수사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또 한국당 소속인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로 한국당과 마찰을 빚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홍 대표는 이기붕의 자유당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는데 왜 검경에는 강철중 같은 뜻있는 의인이 없냐. 강철중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영화 공공의 적의 주인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강철중은 권력을 앞세워 온갖 비리와 또 부조리를 범한 실력자들인 이 공공의 적에 맞서서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만들어가는 인물로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거 송윤아 씨 남편이 했던 역할 아니에요? 맞습니다. 설경구 씨가. 설경구 씨가 했던 역할이죠. 막 의도받는데도 계속 따라가가지고.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검사 역도 했었고 하나 또 경찰 역도 나왔었고 해서 뭐 공공의 적 1, 2, 3 이렇게 쭉 나왔었죠. 여튼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조금 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 이게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했는데 이 그 의견될 법안을 그 관련 부처니까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리고 총리가 결재를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 국무총리가 그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든 전자결재라도 받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오늘이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요? 근데 지금 이 특검법에 따르면 절차가 필요한데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그 특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서한으로요. 아직 대통령은 야당에게 그러면 야당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 작업이 오늘 안에 다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장이 임기가 끝나서 국회의장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원구성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원구성은 6.1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6월 말이나 돼야지 아마 원구성이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이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6월 말쯤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한 7월이 넘어야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세균 의장이 그 청와대에 어떻게든 오늘 안에 이걸 마무리하고 그 국회의장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풍계리 다녀온 취재단들 어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북측 인사가 그 갱도 근처에서 개울물. 개울물 좀 마셔보세요 했더니 우리 측이 또 대응을 한 게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도부 한라인에서 그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풍계리 핵시설 폐기 행사를 취재하고 돌아온 공동 취재단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북측 관계자가 그 핵시험장에 방사능 유출이 없다. 그리고 자신하면서 이 3번 갱도 앞 개울에서 물을 마셔보라 이렇게 권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 북한 관계자가 먼저 먹었는데 역시 간 기자들이 기자는 기자는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건 먼저 본인부터 한번 마셔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마셨대요? 안 마셨답니다. 결국에는 뭐 쭈삣쭈삣 당황하더니 결국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마셔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드셔보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한민국 기자가 역시 와. 아니 근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산 주변 환경이 큰 문제는 또 없었다고 하거든요. 큰 문제가 이제 없다고 북측이 주장하는 거기도 한데 사실 외신이 그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해서 뭐 귀신병이라는 그런 질환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뭐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사능 오염을 좀 우려를 하긴 했는데 북측에서는 일단은 그런 문제 없다. 그리고 일단 그 취재단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측 관계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기자 여러분들 돌아본 것 같이 뭐 그런 위험은 우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생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럭식이 우거지고 이거 전혀 생태, 주위 생태 환경에는 영향 준 거 없습니다. 이 풍계리 취재단에 따르면은 방사능 오염으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됐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실험장 주변에 숲이 울창하고 뭐 철쭉도 피어 있고 그리고 개미나 제비집도 발견을 해서 이런 게 분명히 방사능 오염에 민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느냐? 생태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건데 핵실험장이 그 자리 잡은 만탑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뭐 산세를 봤을 때는 그냥 강원도 오대산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평범해 보였다. 그렇지만 개울물은 북측 관계자가 안 먹었다. 그리고 사실 북한 측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압수해 갔기 때문에 그거를 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그 갱도 구역부터 한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군부대로 추정되는 건물들만 좀 보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제덕역에서 사람들이 내렸었잖아요. 제덕역에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민가가 보이긴 했는데 뭐 커튼이 쳐져 있거나 텃밭이 있는 듯 일단 뭐 사람 사는 흔적 정도는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핵실험장 폭발을 지척에서 참관한 만큼 이 피폭과 관련돼서 좀 우려가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방북했던 기자단이 이제 토요일에 귀국을 했고 하루 쉬고 일요일 하루 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전신 개수 검사를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상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이건 좀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취재단이 방북하면서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소지했는데 물품 검사하면서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귀국길에 북측 관계자가 방북 당시 압수했던 물품을 돌려주면서 한번 제보라우 하는 말과 함께 방사능 선량계를 그 한국 취재진의 몸에 대봤더니 미세량의 방사능이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정확한 수치를 또 기자단이 언급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에 따라서 좀 위험 수치로 보기도 하고 허용 수치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생활방사선법상 일반인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연간 기준의 80%에 해당하는 수치가 한 번에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확한 건 어제 검사의 결과가 나와야 이제 가타부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정밀 검사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면은 이게 풍계리 폭파와의 개연성에 좀 무게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실험장 폭파 현장 취재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봅니다. 폭약은 몇 군데 이렇게 터진 거죠? 몇 번 터진 거죠? 네 곳에 대가나 당연 여러 곳입니다. 이쪽 한번 잠깐서 돌을 한번 좀 만져주시는 그림을. 뭐라고 있어요? 잠깐만 이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이게 됐습니까? 네네네.
우리 측 부탁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다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측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드루킹도 알고 미투 운동도 알고 있었다던데요? 거의 보도본부 하나인에서 다루는 소재들, 주제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단에 따르면 이 북측 관계자들은 대부분 외무성이나 이 민화협에서 왔기 때문에 남측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 한국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선거 이슈인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미투 운동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 북측 관계자는 미투 얘기가 나오자 한국 여기자와 악수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투 논란이 휩싸일까 봐 네. 또 북측이 제일 궁금해한 건 이번 이 지방선거 결과인데요. 특정 후보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서는 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네요. 근데 사실 풍계리 취재단도 왜 미북 회담이 취소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북측 관계자도 이 미북 회담이 취소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불편했었다. 관심이 뭐 엄청 났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북측에서 이 문제는 관심의 사안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안보를 위협받는 것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것도 다 미 제국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와 담판을 벌이는 건데 굉장히 그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근데 또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두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과도 얻어내야 되지만 또 대내적으로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핵을 개발해 왔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말은 아직 대내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진짜 이 완전히 폭파된 게 맞다고 그래요? 풍계리가?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갱도를 다시 완전하게 그 매몰시킨 거냐, 재사용 여부가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없이 비전문가인 이 기자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사견을 전제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측이 이제 처음에는 갱도 안쪽 300m, 200m, 70m, 50m 양쪽 입구에 8군데 다이너마이트를 심어 파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영상 보셨지만 다시 기자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그랬더니 4곳인가? 3곳인가? 하여튼 좌우지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하고 본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건데 관계자가 몇 군데에 설치한지 헷갈릴 정도라는 거는 약간의 좀 뭐랄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미국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지만 전문가를 동행해야 그러면 이런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서 좀 그 북한 관계자가 굉장히 다시 한번 물어봐도 말을 흐리거나 확인을 안 해줘서 좀 분명치는 않다 이렇게 좀 정하고 있고요. 또 이 앞서 풍계리 현장 영상에서도 북측 관계자 설명 아까 보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게 결국에는 이 갱도 여부는 아무래도 추후에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말에 이 흙으로 메운 우물도 다시 파서 마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물하고 이 핵 시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정말 폐기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계속 논쟁이 되는데 첫째 우리 갔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없어서 이제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메웠더라도 전문가들이 가서 시추해서 시료를 꺼내서 보면은 메우지 않았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핵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풍계리 행사에 대해서 외신들도 무슨 폐기나 폐쇄라기보다는 폭발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측 통일각에서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했었던 미국 측 인사들, 어제는 또 대한민국 서울에서 크게 일정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일요일에 그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들의 첫 만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제도 좀 만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는 하루 쉬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미국 실무당 간의 만남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어제는 각자 정상에게 회담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기 위한 오더를 받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반적인 패턴이라면은 오늘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김 대사를 비롯한 그 미국식 대표단은 오늘 오전 숙소를 빠져나와서 판문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에서 그럼 머물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한 호텔에서 어제 포착이 됐거든요. 저 사진인가 보군요. 네, 외교 001 바로 미국 대사관 차량임을 알리는 차량 2대가 목격이 됐는데, 예. 판문점 협상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듯 경비나 경호 인력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숙소 빠져나가는 게 광화문 앞에 TV조선 바로 앞이에요, 사실은. 네. 그 호텔에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게 거의 007 작전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 사실이 알려졌으니까는 오늘 당장에 취재진들이 오전 이른 시간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007 작전처럼 그 미국 협상팀은 호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차례로 호텔을 빠져나갔고요. 로비에서 그 대기하던 취재진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호텔 측에 따르면 협상팀은 두 차량에 나눠서 직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호텔을 빠져나갔고, 차량에 탑승한 인물들은 운전사를 제외하고 성김 대사 그리고 후커 보좌관, 그 슈라이버 차관보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내외신들이 다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 투숙하던 외국인이 카메라를 든 촬영 기자를 보고 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온 곳 아니냐, 이렇게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 온 곳 아니냐고 묻기도 또 했습니다. 예. 자,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 그러면 체제 안전을 이 조약 형태로 보장하겠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늘 김영철이 또 미국에 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뭔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체제 보장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를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 차원의 합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행정부 차원이면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상원 비준을 받아서 확실하게 그 의회를 통과해서 법의 형태로 보장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게 이란 핵 합의 때도 이런 합의는 못했던 것이다.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올라오면은 그 합의에 이르면은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복수의 외교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 지금 그 진행되는 사전 협상들이 왜 북미 그 실무 회담도 있었잖아요. 통일각에서 잘 될 경우 이미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날 거라는 관측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가 평양을 간 게 아니라 지금 김영철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제에 관해서는 사실 그 최선이, 그러니까 성김 라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두 대통령,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특사가 이제 김영철이 되는 건데,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을 했고,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북한 대표단 일행은요, 오늘 오전 9시 45분에 평양발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정상회담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영철도 공항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이 다 촬영이 되고 공개가 될 거를 알 텐데, 그런데 상의를 입지 않고 저렇게 팔을 걷으면서 셔츠 차림으로 바쁜 걸음으로 간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폼페이오가 두 번 그 평양 왔으니까 이제 김영철도 한 번 워싱턴에 갈 순서는 됐죠. 근데 그 저렇게 옷을 벗고 특히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 공항을 걸어 다니는 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건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뒤에 수행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근데 아주 바쁜 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미북 간의 협상 사이에서 문서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북한 비핵화 3단계 절차를 문서화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문서가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도 아까 그 뉴스를 한번 보고 찾아봤더니 그 조셉 윤 육자회담 대표가 이제 얘기가 됐죠. 그래서 보니까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선언, 핵 폐기 시기 절차 로드맵 결정, 미국의 비핵화 검증 방식 이렇게 했는데 이가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비핵화 신고, 그다음에 반출, 사찰과 관련된 얘기인데 요 세 개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째,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선언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안 찾아봤지만 아마 선언이 영어로 디클러레이션으로 됐을 텐데 그게 선언이 아니라 신고의 의미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핵화를 하려면은 또 검증을 하려면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미국이 북한에 당신들 뭐 갖고 있어 내봐 하면은 그 이제 목록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목록을 갖고 그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몇 기가 있고 핵탄두가 얼마가 있고 미사일이 얼마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폐기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반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시설들 신고하지 않은 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찰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3단계로. 그 세 개를 이제 지적을 한 거고 문서화라는 거는 문서는 그동안에 다 했죠. 9.19도 하고 제네바 합의도 하고 2.13도 하고 문서보다는 지금 아까 이루라 기자가 얘기한 그 의회의 비중과 관련된 그거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해서 이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에 새로 오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똑같이 그렇게 했죠. 오바마 협상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아예 비준을 받아서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인돌스를 해주는 거, 보증을 해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안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부쩍 눈에 잘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창선. 네. 거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인데 김정은의.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또 판문각에서 또 이제 워싱턴에서 이렇게 지금 세 군데 트랙에서 막 조율 중이 그렇게 되는 거게 되죠. 근데 이 의제 협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실무팀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의정과 경호 등은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따로 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이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오후 4시 반경 이 베이징을 경유해서 싱가포르 그 항공에 도착을 했고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0분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창선을 포함한 북한 측 실무협의 대표는 모두 한 8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앞서 이제 조혜긴 민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팀도 한 30여 명이 이미 지금 싱가포르에 좀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그 미국 양측 대표단은 모처에서 만나서 회담 장소와 뭐 일정, 그다음에 의전은 어떻게 할 거고 경호는 그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거는 이러한 자세한 걸 상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집사라고 불리는 이 김창선이가 싱가포르로 날아간 겁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만 알려졌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 영상 속에서 김정은이 모습을 비출 때마다 지근거리에는 거의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김여정 우리 왔을 때도 거의. 쭉 보신 영상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던 때는 바로 평창 올림픽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 모습입니다. 김여정이 방한을 했을 때 당시 김창성이 지근거리에서 계속 포착이 되고요. 공항 도착 당시에도 경호원 바로 뒤에서 김여정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문 대통령 등 남북의 인사들과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했을 당시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함께했고요.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다시 한번 방한을 했고 이 영상이 가장 유명하죠. 멋모르고 레드카펫까지 김정은을 따라가는 김여정과 김영철 통전부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바로 김창선 서기실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다롄 영상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김정은이 극비리에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도 김 실장은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중국 인사들이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주며 반기는 모습인데 원래 이 꽃다발은 김여정 몫이었는데 거의. 네, 그랬는데 김여정이 없을 때는 김 실장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잽싸게 꽃다발을 넘겨받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김정은이 다른 숙소로 가는 길에도 김정은의 좌측을 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김정은의 눈을 두고 걸어가는 김 실장의 모습이 또 보이죠. 아니 근데 이게 괜히 집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김씨 일가를 보필하는 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김정일 때부터 한 20년 넘게 김씨 일가를 보필하는 게 자신의 업무이다 보니까는 어떤 일보다도 참 익숙한 것 같은데 김창선이 대학 졸업 후에 인민모력부 대외사업부와 노동당 선전선동부동을 거쳐서 그 김정일 집권 때부터 서기실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서기실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인물입니까? 그 김창선의 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처가가 그 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빨치산 혈통입니다. 처가가 본인은 아니고 처가가. 네, 그 김 실장의 장모가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을 지낸 황순이고요. 황순이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김정숙의 딸 김경희와 황순이의 딸 류춘옥이 또 친했고요. 이 과정에서 김경희가 친구인 류춘옥에게 김창선을 소개해주면서 둘이 결혼에 이르게 된 겁니다. 본가가 어떤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김창선은 빨치산 혈통인 처가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역이라는 서기실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 장면들만 봐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김창선이 하는 걸 보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태영호 전 공사가 그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김창선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다고요? 네, 그 태정공사 말에 따르면은 서기실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우리나라의 비서실에 가까운데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서기실이 실의 장이 김창선이고 김정은과 독대한다는 것은 김정은도 김창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내외적 영향력을 한번 가늠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김창선이 김씨, 김여정이나 김정은 일가의 항상 옆에 있긴 하지만 바로 옆이 아니라 거의 한 7, 8m 정도 지근거리에서 네. 그냥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있다가 뭐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만화처럼 그냥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바로 옆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그래도 실세인 게 바로 김영철을 그냥 바로 끄집어내서. 그렇죠. 맞아요. 예. 아까 말한 윤우리 기자 말대로 이 실세, 그러니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몇 걸음 떨어져 있는 게 전체 판을 볼 수 있으니까 조율이 가능할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싱가포르 지금 의전 협상 상대가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또 김창선하고 많이 지금 비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더라고요. 헤이긴, 그러니까 미국 그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올해 나이가 62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나이대도 김창선과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역시 김창선처럼 자국 정상을 두 번째 모신 베테랑 참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헤이긴이 아들 부시 행정부에 이어서 지금 백악관 부비서실장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두 명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을 현직 시절 보좌한 특별한 이력의 이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부시, 그러니까 부시 일가랑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연이 있어요. 아버지 부시의 대선 경선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고 또 개인 보좌관으로도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그 애초 이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던 대북 추가 제재가 있었는데 대북 추가 제재를 무기한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이 추가 대북 제재를 연기했다 이런 기사가 바로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좀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 결정과 함께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 대북 제재를 준비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로 했었는데 이 대북 추가 제재 연기는 결국에는 이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재추진되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염두에 두고 둔 조치가 아니냐. 하지만 또 이게 만약에 삐걱거려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제재를 하겠죠. 일단은 그렇지만 연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뭐 가요 톱10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빌보드에 지금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이 1등 올라갔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가수 최초죠. 빌보드 차트 1위는요. 그렇죠. 다른 이제 상들 속에서 이 빌보드 차트의 일부 이제 그 아랫상들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빌보드의 정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보드 20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빌보드도 여러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트로트 분야, 뭐 댄스 분야, 뭐 그다음 신진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빌보드 201위에 총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이제 그 지난 18일 발매한 4번째 정규 앨범에 대해서 주는 상인데요. 이 빌보드 차트는 장르별로 30여 가지가 있지만 노래 순위인 빌보드 핫 100과 또 앨범 순위인 빌보드 200이 양대 주요 수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부터 꾸준히 빌보드 200 차트에 오르내렸어요. 맨 처음엔 107위, 26위, 61위, 그다음에 7위 이렇게 순위를 점점 높여갔는데 마침내 1위의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멤버들은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대한민국 가사로 지금 다 부른 거라면서요. 그래서 더 이번 상에 대한 값어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낸 성적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노래로 1위를 달성한 가수가 12년 만에 나온 것이라서 더욱더 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아니고 다른 언어로 한 게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좀 정리해드리면 12년 동안은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노래가 이 상에 1위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12년 전 노래 역시 2006년도였는데 4인조 남성 파페라 그룹이죠. 일디보. 여성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는데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으로 부른 앨범 앙코라가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디보는 미국인 프로듀서와 미국인 그리고 또 유럽인 멤버들로 구성된 팀인 반면 방탄소년단은 국내 프로듀서 방시혁이 이끌고 또 7명의 멤버 구성 역시 한국인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1위 당연히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꿈을 4일 만에 이뤘다는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설마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지난 24일 날 방탄소년단 그 컴백 기념으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그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지금 수상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저 24일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거, 꿈,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그래미 시상식 참가, 이 그래미 어워드도 음악업계 최고 권위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빌보드 차트 1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 24일 날 어저께 빌보드 차트 1위 점령 소식을 전하게 된 거니까 불과 나흘 만에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외신 반응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국내 일반 분들은 뭐 일인가? 예전에 누구도 한번 1위 한 거 같아요. 약간 뭐 이 정도 사이도 혹시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저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강남 스타일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외신 기자들이 보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문화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그룹의
빌보드 점령에 지금 외신들은 지금 깜짝 놀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영국 가디언지는요, 방탄소년단 소식을 한국의 정상회담 이슈와 함께 다루면서 방탄소년단을 아예 한국의 또 다른 정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타임지는 방탄소년단의 멋진 외모와 마법 같은 춤 동작이 아시아는 물론 남미에서도 엄청난 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 또 BBC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고의 음악 수출품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포브스는요, 이 방탄소년단이 그 누구도 없을 법한 영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들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쓰고 있고,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인 이 롤링스톤은요,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미국 시장을 아예 점령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장 축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앵커가 또 다른 정상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상이 또 다른 정상인데 이제 축전을 보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고 이제 도종환 그 문화부 장관이 보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하고 그 팬클럽 아미한테 보낸 겁니다. 아마도 그 저 문 대통령은 자신의 팬클럽이 열렬하게 지지를 하니까 그걸 아마 의식을 하고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에도 축하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팬클럽한테도 축하를 보냈구나. 그리고 그 도종환 장관은 그 방탄소년단하고 소속사에 보냈습니다. 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한류 세계화라는 그렇죠.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소속사에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교부가 거의 이런데 그 축전을 안 보내는데 공식 그 SNS에 축하하는 이제 메시지를 올렸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큰 국위선양을 했으니까 그렇죠.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같은 축전이라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실 이 빌보드 차트에서 그 다른 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수들도 진출한 적이 꽤 있었어요. 한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그 빌보드 차트가 태생 자체가 원래는 이제 빌보드 어드버라 그래가지고 이 앨범을 홍보하는 매체였었습니다. 한데 이제 장사가 안 되면서 이제 어드버를 떼냈지만 그 어떤 뭐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일부 이제 조작 실수라고 하더라도 분해서 일어난 순위를 올려주는 작은 차트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받은 그 이 200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100순위 여기는 굉장히 공정한 편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선배 가수들도 빌보드는 사실 많이 노크를 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역사가 꽤나 길었습니다. 그 무려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성 트리오 김 시스터즈가 미국에 진출했는데 이들이 1962년입니다. 찰리 브라운으로 빌보드에 오르는데 하지만 이게 1950년대, 60년대가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김 시스터즈에 대한 기록은 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 시스터즈. 네, 이후에 이제 2000년에 들어서서 김범수 씨가 또 하루라는 노래의 영어 버전으로 핫 싱글 세일즈 차트에 50권에 또 오르기도 했었더라고요. 야, 이 김 시스터즈가 그러니까 처음에 첫 노크를 하신 거군요. 지금 같았으면 엄청나게 화제가 됐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SNS나 이런 게 없고 신문을 통해서만. 근데 최근 10년 동안 기록이 어땠었어요? 뭐 아시아의 별 보아가 그 일본에서 성공을 등에 업고 미국 진출을 선언했던 2009년이었죠. 그때 127위로 메인 앨범 차트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같은 해 그 원더걸스가 히트곡 노바디의 영어 버전으로 노래 메인 차트인 핫 100순위 차트 70위권에 또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춤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핫 100위권 차트에서 7주간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우리 가수들의 빌보드 도전 역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그 싸이 강남스타일은 그야말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2위까지까지 못 갔는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1위까지 올라간 거죠? 신기하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SNS 시대라는 이 시류를 잘 읽은 어떤 마케팅 효과가 좀 발휘가 된 것 같은데 과거의 스타는 이 멀리 좀 동떨어져 있는 일반인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약간 뭐 신비주의라든가 신화적으로 일부러 좀 노출을 줄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은요, 이 SNS에 노래나 안무하는 연습 영상, 또 이 밥 먹는 모습, 또 멤버들끼리 장난치고 노는 모습 등을 스타가 아니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으로서의 모습까지 다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이 좀 쉬웠던 거고요. 이런 성공 사례는 사실 지금 후배 그룹에게도 좀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 아이돌 그룹들이 이 방탄소년단처럼 SNS를 지금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 멤버들이 방송국에서 우리 안무가 제일 어렵다고 이 포념할 만큼 격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 라이브 실력. 보통 립싱크 많이 하는데 그렇죠. 댄스 가수들은 방탄소년단은 춤이 격하면서도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고 그만큼 훈련을 또 많이 했겠죠.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빌보드가 방탄소년단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엔 또 이 노래 가사에도 보면 이 왕따라든가 뭐 흑수저, 금수저 등 노래의 사회적인 이슈를 녹인 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방탄소년단 그 SNS를 이야기하셨는데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K-팝이라는 특정한 시장이 아니라 SNS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시장, 국경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강자로 인정받은 걸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팝 어떤 그룹이 아니라 글로벌 그룹으로 불리는 거죠. 아우 뭐 복잡한 상황에서 여하튼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뭐 싸이도 못했던 일을 방탄소년단이 지금 대단하네요. 저희도 어떻게 전 세계 방송국에서 시청률 1위를 하는 영향력 1위를 하는 그날을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 15시간 만인데 귀갓길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경비원들 가위나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거듭 기자들이 좀 대단해. 계속 질문하는데 이명희 이사장이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소 피곤해 보이긴 합니다만 전혀 흐트러짐은 없습니다. 네, 이명희 이사장이 4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나이가 69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인데 15시간 조사를 받았으면은 힘들 법도 한데 어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꼿꼿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기자들이 상습 폭행 인정했나, 심경 이야기해달라 이런 질문에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했거든요. 들어갈 때 죄송하다는 말을 7번 했더라고요. 나올 때는 또 3번을 했습니다. 총 죄송하다는 말만 한 10번을 한 거거든요. 쭉 한번 들어보시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무려 10번의 사과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거듭하는데 근데 혐의는 전부 다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부분 다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명희 이사장은 변호사 한 명을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진술 거부 없이 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그 수사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사장이 조사한 이후에 취재진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 순간을 모면하는 행위이지 뭐 진정성이 좀 없지 않냐,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아니다라고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진술한 걸 보면은 자격이 불리하지 않을 거는 이제 인정하고 불리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하고 애매한 거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한 진술 중에 무슨 가위를 던졌다, 화분을 던졌다. 그런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특수폭행이 되고 또 11명한테 그 폭언을 했다는데 그걸 또 인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습폭행이 되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만 아마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15시간 조사는 상당히 좀 꽤 긴 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15시간이라고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 밝힌 피해자가 11명이라고 하니까 이 한 명당 거의 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서 검토까지 좀 빼준다면은 한 명당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조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딸 역시 굉장히 센 강도의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지난 1일 강서경찰서에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15시간 조사를 받았죠. 당시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1시 12분에 나왔는데 또 2014년 12월 17일 이 땅콩 회항으로 소환된 조현아 전 사장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에 검찰에 출두해서 12시간을 조사받고 다음날 새벽 2시 15분쯤 귀가를 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이명희 이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명희 이사장 조사 시간하고요. 그 두 딸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하고 조사받은 시간도 비슷하고 사실 형태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뭐 경찰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 받으면은 당연히 할 말이 죄송하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를 했고요. 그 딸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워낙 또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는 좀 눈을 치켜뜨고 앞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을 그 두 딸들도 계속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할까요? 사실 그 일반 폭행, 물론 이제 상습적인 특수 폭행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는 건 사실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갑질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 조현민 씨 때도 결국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그 이명희 이사장의 진술 내용 따져보기 위해서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서 지금 추가 진술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이르면은 이제 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밖에도 왜 상습적 폭행, 그러니까 상습폭행 그리고 특수폭행 왜 가위나 화분 던졌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가 그 경찰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진그룹은 이명희 여사가 여론 앞에 공개하는 그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두고 개인 망신 주기를 통한 여론 재판이라면서 경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또 한진그룹 측이 그 이명희 이사장이 이루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진그룹의 이명희 이사장 지키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닌데 그 이달 초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의혹 제기가 쏟아지던 때에도 A4 용지 5장 분량의 그 장문의 해명 자료를 내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진그룹이 이명희 이사장 구하기에 나설지 계속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명희 이사장의 또 다른 갑질이 폭로가 됐다는 건 뭡니까? 네, 대한항공 LA 지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이 미국 LA에 가면은 이 칼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이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명희 이사장이 이 LA를 방문을 했을 때 다른 호텔에 묵게 됐는데 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주차했다고 이명희 씨가 그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짐도 던졌다. 그리고 또 화를 못 참은 이 씨가 호텔 정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런 장면을 외국인도 보고 있었지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도 지금 또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일가 전체가 조사를 받는데 이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단순 폭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그 대한항공이 중간에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억 원대 그 횡령 배임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혐의가 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700억 원이 있는데 그걸 스위스 계좌에 놓고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또 탈세 혐의가 되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은 지금 오늘 이명희 씨가 무슨 뭐 폭행 혐의로 검찰 출두하고 그 딸들이 무슨 그 갑질 행위를 한 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중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이 공분을 하는 건 갑질 의혹 등이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정말 현행법으로는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되다가 이 그 두 가지 혐의는 굉장히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와중에 조양호 회장이 차를 바꿨다는 소식은 또 뭡니까? 네, 그 조양호 회장의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편인데요. 2014년도부터 국내 뭐 그 원화로 계산하면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별명이 이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차죠. 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를 타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은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공식, 비공식 행사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지난 23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 레인지로버 대신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세단으로 갈아타서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일가 이슈가 불거진 뒤로 언론사 기자들이 이 차량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취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이제 언론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한진그룹은 이 벤츠나 레인지로버 모두 대한항공에서 구입한 법인 차량이고 조양호 회장은 전부터 두 차량을 모두 타고 다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미국 그 지금 실무협상진 보면은 차번호판에 001 하면은 다 저 미국 관계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깜짝 핑크빛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주인공이 배우 허준호 씨입니다. 네, 그동안 소식이 좀 뜸했었죠. 결혼 소식을 통해서 많은 팬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배우 허준호 씨가 일반인 여성과 극비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허준호 씨의 재혼 사실은 최측근만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 곧장 이제 그 허준호 씨의 재혼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이 허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무렵 곁에 다가와준 따뜻한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로 했다 하고 소속사에서는 밝혔습니다. 이 허준호 씨는 이제 1997년도에 이 배우 이하연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6년 만에 지난 2003년에 이혼을 했었었죠. 아니 허준호 씨 워낙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6년에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더라고요. 당시에는 청블루 스케치로 데뷔를 했고 이제 90년대부터는 비중 있는 조연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이제 이름을 알렸는데 뭐 왕초라든지 마지막 승부 다 유명한 드라마에서 왕초에도 나왔었구나. 맞아. 그렇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준호 씨 약간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서울예대 무용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무용과를 졸업했는데 연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연극과에 재입학을 했고 무용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체 이용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허준호 씨가 다수의 작품에서 액션 연기를 선보여서 좀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뭐 영화 실미도 같은 데에서도 열연을 펼쳐서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호 씨가 사실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때가 있었는데 종교계에 귀의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 2010년 전에 그 허준호 씨가 굉장히 연기 말고 뮤지컬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 모든 활동을 접고 지금 이제 이루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 이끼를 마지막 작품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때 당시 이 교민사회에서 별명이 허준호 씨에 대해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이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향인으로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왔고 간증 집회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기는 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한인 라디오에서 DJ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호 씨 사실 유명하지만 아버지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뭐 참 연예인들 보면 이 대를 이어서 연하는 거 보면 이 역시 피는 유전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덕화 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이 배우 허준호 씨의 아버지는 이 원로 배우 바로 고 허장강 씨입니다. 원로 배우 고 허장강 씨는 아직까지도 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뛰어난 이 악역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장 뛰어난 악역 배우요? 이 허장강 씨는 이 주연보다는 조연을 주로 맡았지만 악역을 연기하면서도 이 풍부한 인간미와 또 이 구수한 유머 감각으로 이 대중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신시틀러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허정강 씨는 1955년도에 제작된 이 피아골에 출연해서 이 잔혹한 빨치산 대원 역을 맡아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또 58년도에 눈 내리는 밤에서는 이 아편쟁이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역할을 잘했냐면 허정강 씨가 이 영화 스크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데 이때 극장에 모여있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그만큼 악역을 연기를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냥 아주 굉장히 미웠는데 죽으니까 다들 좋아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허준호 씨 재혼 소식이 들려가니까 전 부인이시죠? 그 이하얀 씨가 지금 덩달아서 관심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배우 이하얀 씨 같은 경우에는 SBS 사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이후 뭐 드라마나 영화 여러 곳에 나오다가 허준호 씨랑 결혼을 하면서 은퇴를 자연스럽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 6년 만인 2003년에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화의 외동딸 있는데 이제 이하연 씨가 맡아 키우고 있고요. 과거 이하연 씨가 이혼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해서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정부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딸을 키우고 싶은데 왜 그것도 못하는 현실이 됐을까에 대해서 약간 멘붕 상태였어요.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라든지 어떤 평범한 직업을 주위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이 힘들었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는 현실이 힘들었던 거지 야쿠르트 배달하는 거는 솔직히 창피하지 않았어요. 이하연 씨는 금방 밝혔듯이 뭐 요구르트 배달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창고에 버려진 옷을 수선해 팔기도 했고 뭐 공원에서 고추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마디로 생계를 위해서 여러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하얀 씨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혼 후 6년 만이었죠. 지난 2009년에 그 이하얀 씨가 한 케이블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이하얀 씨는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과거 무용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꽤나 도시적인 이미지의 소유자였는데 체중이 무려 20kg 가까이 늘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그랬었죠. 네, 과거 그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은 정말 이하얀이 맞냐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대인 기피증까지 겹치면서 6년간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조금 몸이 불어난 것인데 하지만 이하얀 씨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13kg을 감량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뭐 재연 드라마, 토크쇼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려한 복귀에 또 성공의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뭐 여하튼 잘 됐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은 우산 대신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홍재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래.